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느겸 교수입니다.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광주의 건축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주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친근감 있고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잘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광주가 역사를 자랑하고 품는 도시였으면 쓰겠다라는 제 이미지를 담아서 역사를 자랑하고 품는 도시. 그러면서 그 도시가 인본주의적이고 생태적이며 역사와 문화 환경을 담는 공간이 됐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약 2시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가 전라도의 웅도죠. 그리고 광주는 전라도를 상징하는 거점 도시죠. 그렇다면은 광주는 전라남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근데 광주가 전라도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주변의 수많은 섬에 의해서 자양분을 제공받고 또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평야에서 살찌워지고 또 섬진강과 금강에 의해서 또 노령산맥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다른 지역과 분절되고 또 이 광주를 무등산 줄기가 물을 공급함으로써 살찌워지는 곳, 이런 곳을 우리는 광주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주는 구체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반도의 서남부, 즉 동경 127도에서 126도 사이에 위치하죠. 위아래인 북위로 따질 때는 35도 4에서 35도 16의 위치에 자리한 것이죠. 해발 높이는 대개 바다의 수면의 높이를 제로라고 했을 때 대개의 경우는 70 정도의 위치에 되어 있고, 광주 가운데 있는 읍성지 있죠. 지금 충장로, 금남로 그 주변은 해발 고도로 따지면 약 10m 정도의 높이에 있습니다. 근데 거의 따지고 보면 해발 고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어떻든 가운데 좀 그렇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는 약 한 400m의 산지를 이루고 평균적으로는 100m 정도의 군웅지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죠. 비는 얼마나 오고 바람을 어떻게 불고 이런 것에 따라서 그곳의 어떤 환경이나 이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인성 이런 것들이 좌우되죠. 그래서 비는 대개 1200mm 정도. 요즘 강우량이 엄청나게 하루에도 몇백 미리 오기도 합니다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1200mm, 1년 내내 오는 비의 총합이죠. 이 비는 일본은 약 한 우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옵니다. 2500mm. 중국은 우리로 따지면 서해안, 자기로 따지면 동해 안쪽에 있는 것들이 되게 한 800mm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한 2배,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비가 오는 것이죠. 온도는 평균 한 10도 정도. 이렇게 보면은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풍수적으로도 우리 지역이 아주 좋은 길지대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현대인들 생각엔 좀 비과학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2년경에 그려진 광주 주변의 그림입니다. 동여비고라는 어떤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지형들이 써 있죠. 광주가 있고 위에 봐볼까요? 광주
양림산, 삼각산, 어등산, 장원봉, 무등산, 뭐 경영방죽, 십신사, 뭐 식림사, 아주 많은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알기도 하고 모르는 그런 명칭들이 많이 있죠. 뭐 희경루, 석선, 풍영종, 무진도덕성, 고내상성. 고내상성은 지금 광주 비행장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어떻든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0년 전에 광주 주변을 그린 그림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광주는 그 주변을 어떤 시설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로부터 100년, 200년 지난 지도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형 지물들을 잘 그려 놓았죠. 오른쪽에 보면 광주 목지도에 보면 1872년에 보면 어딘가요? 무등산에 있는 서석대 이런 내용들이 잘 돼 있고 여기 가운데는 광주의 관아 즉 광주 읍성 주변을 에워싸는 성벽의 모습들과 성벽 안에 있는 건축물 관아의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큰 광주 지도라는 것입니다. 1879년을 보면은 아까 보셨던 광주 읍성 그리고 북쪽의 문, 남쪽의 문, 뭐 동쪽과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서쪽과 동쪽에 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시설들이 있는 것이죠. 사직단, 사마제 이런 것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광주시의 몇백 년 전의 모습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희경로를 앞으로 머지 않아서 복원을 한답니다. 광주 읍성 안에 예전에 관아에서 지어놓은 큰 누각입니다. 성이 있으면 동서남북 방향에 문이 있고 그 성 안에 관아에서 경영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아주 화롭고 웅장한 큰 누각을 짓는데 그 누각이 바로 희경루입니다. 희경루에서 과거 급제한 동리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희경루 방회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희경루가 광주 읍성 안에 예전에 있었죠. 구체적으로 1567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바로 전에 광주 읍성 안에는 이렇게 웅장하고 장대한 그런 큰 누각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좀 구체적으로 광주 도시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북구 쪽, 남구 쪽, 이쪽이 어딘가요? 광산구, 그리고 서구, 동구 있네요. 이쪽은 뭐 무등산 쪽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죠. 광주천은 이렇게 해서 흘러서 내려가서 영산강으로 가고 여기 이제 광주 시내의 모습. 여기가 지금 아시아문화 전당이 있는 광주 읍성 구도청 자리죠. 그러니까 높은 산 아까 얘기처럼 대개 한 500~600m의 산, 무등산은 물론 이제 1000m 넘습니다만은 산이 에워싸서 그 분지를 이루는 평지의 광주 옛 모습, 광주의 옛 터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광주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어떻게 불러졌을까요? 백제 시대에는 광주를 무진주라고 했습니다. 신라 시대는 무주라 했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광주란 이름은 태조 왕건 때 940년경에 불렀고 나중에는 해양현, 익주, 그 다음에 무진주, 화평부, 무진부, 나주목을 설치할 때 상대적으로 광주와 나주가 이렇게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라도라는 이름은 1018년, 그러니까 지난 2년 전에 전라도라는 이름을 짓는 지 딱 1000년 됐죠. 지금 그러니까 한 1002년 정도 됐네요.
전라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를. 그로부터 약 880년 후에 전라남도와 북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498년 백제 동성왕이 탐나, 즉 제주도로 가서 곡물과 부세, 즉 세금을 바치지 않음을 징벌하러 가려고 할 때 무진주, 즉 광주를 거쳤다라는 기록이 최초의 광주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498년에 무진주라는 이름이 나타남으로써 광주라는 이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기록이 그런 거예요. 역사적 기록으로. 그렇다면 광주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지금 광주 보건대학 그쪽 바로 앞이 신창동인데, 신창동에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 그다음에 그 안에서 미라로 발견된 사람의 모습, 그들이 썼던 농기구, 그들이 추수했던 곡식, 심지어 촌충까지도 나타납니다. 이런 걸 봐서 구체적으로 이미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는 광주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광주 부근에는 신석기 시대, 그리고 광주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큰 돌을 이렇게 탁탁 쳐서 만드는 타제석기 같은 것들이 발견됨으로 해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시기, 지금부터 약 한 만여 년 전부터는 광주 부근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예는 지금부터 약 한 3천여 년에서 한 5천년 경에는 사람들이 광주 부근에 많이 살았음을 알 수 있죠. 구체적인 예가 신창동 유적, 그 다음에 옹관묘, 또 고인돌, 이건 대개 이제 영산강 주변이나 화순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광주가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고, 이것이 백제 시대는 어쨌고, 통일신라 시대를 거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행정 제도가 바뀌고 구역이 나누어지고 광주를 부근한 전라도의 이름이 뭐 무진주, 무진 혹은 광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바꿔졌음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행정 제도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지어진 사람들의 삶터인 건축물이 어떻게 변화가 있고 그 건축물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건축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모습들이 있고, 뭐 청동기 시대에는 어쨌다, 이런 것들의 실제적인 예를 알 수 있는 거죠. 전남 지방에, 전라도 지방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할 수 있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원삼국 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인돌과 옹관묘, 이걸 흔히 우리는 선사시대의 유적이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이게 뭔가요? 옹관묘고, 묘죠, 묘. 사람이 죽으면 이 안에다가 시체를 넣어두는 것이죠. 여기는 고인돌이죠. 부족장 혹은 족장,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2장 아니면 연장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이제 사후에 시체를 모아놓은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주 신창동의 초기 철기 시대 유적인 것이죠. 신창동이라면 초기 철기 시대이고 기원전 300년경부터 기원 후 약 100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산각 유역의 고인돌 유적입니다. 자, 고인돌의 뚜껑 돌을 이렇게 드러내면 그 안에 시체를 넣는 부분의 모습이 보이고,
그 안에가 이런 곡, 옥으로 만든 또 비파형, 뭐 동검 등등 쇠로 되는 만든 석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이에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은 뭐 곡식을 따낸다거나 그다음에 그물 같은 데 집어넣는다거나 무슨 화살촉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은 한편에서 발견된 거울, 이 뒷면에 닦아내면은 좀 반짝반짝 빛나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것은 화순 도곡면에서 출토된 가지방울 청동입니다. 자, 이것은 옹관묘 아까 보셨죠? 이게 바로 가까이 있는 첨단지구 명화동 장고분, 또 월계동 장고분입니다. 장고같이 생겼다 해서 장고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일본에서는 좀 많이 보이고, 그래서 뭐 전방 후원형 고분이라고도 칭합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이미 선사 이후에도 이런 묘제가 많이 보이는 것이죠. 이건 어딜까요? 나주 영암 쪽에 있는 큰 이런 묘입니다. 이런 거대한 분묘가 뭐 경주 주변에만 있다고도 흔히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의 수장인 왕에 버금가는 그런 족장들이 사후에 그들의 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나주 신촌리에 있는 금동관, 신촌리의 고분이고 거기 안에서 수습된 금동관이죠. 자, 얼마 전에 그런 곳에서 만의 수장이 백제의 금동 신발을 심었다. 백제의 왕이 만의 수장에게 선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산강 유역 최대 돌박 무덤에서 완벽한 백제 시대의 금동 신발이 출토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만에서도 백제와의 관계도 맺었고 그들이 뭐 선물을 주고 받았음을 알 수 있고 그만큼 문화가 앞섰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적 제141호인 광주의 충효동 무등산 쪽에 있는 도요지에서 발견된 상감 청자들입니다. 자, 유적들은 되게 그런 것들이고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뭐 인물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암 사람 누구일까요?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달한 왕인 신라의 해상환 왕 장보고, 그리고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곳은 이제 도선 영암분입니다. 이쪽은 무암분이죠. 초위 다성이라고 하죠. 다성이라는 초위선사.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인물들로서는 고려말의 정지장군. 그가 입었던 갑옷입니다. 갑옷. 자, 그리고 조선시대의 가장 청백리의 인물이었던 박상. 자,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대를 호령했고 이끌어갔던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양에 가면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있죠. 면왕정은 면왕정에 기거했던 인물, 면왕정을 중심으로 당대의 시인 묵객들을 모아서 그의 노후를 보냈던 인물이 바로 송순이죠. 오래 사셨고 큰 형님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가 회방년을 모실 때 제자들이 모아집니다. 과거 급제하고 나서 60년이 되는 시기, 그때 회방년을 모을 때 자기의 제자였던 송강정철의 제안으로 제자들이 가마를 태우는 모습, 이 모습이 당시 때의 선배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6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급제하고 60년이니까 최소 80 이상을 살았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잘 두어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60번째 생일이 아니라
과거 급제하고 나서 60번째 회방년 때 스승을 가마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이런 모습을 과거를 볼 때 어제로 임금이 글을 쓸 때 그 글의 주제로 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면왕용 송순 역시 당대 최고 인물이었고 스승이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하서, 김인우, 사촌, 김윤재, 기대성, 김성환, 고경명, 정철, 김덕령 등등 그분들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어떤 관계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라도 인물 그러면 사실 이 세 분 중에서는 고산 윤선도밖에 없습니다. 충무는 충청도 분이시죠. 다산은 경기도 분이시죠. 근데 이분들이 전라도하고 너무 관계가 깊죠. 다산은 강진, 충무공은 해남을 비롯해서 남부 해안 지방을 제패했던 장군이시죠. 자, 추사하고 초이하고 이 관계. 초이는 아까 무안 출신의 다성이라고 했죠. 글씨로, 시로, 그림으로서 당대 최고 인물이었던 추사 김정희하고 같은 해 태어났고 함께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놓은 그림, 완당, 선생, 초상이죠. 완당은 추사를 가리킵니다. 추사를 그린 초상화가 나타난 것이죠. 그 다음 조선조 말쯤 전봉준, 전라도를 상징하는 대단한 혁명가이죠. 이분이 혁명에 성공했으면 어떻겠어요? 전제 군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지 아니면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끝났을지 이제 모를 시대죠. 자, 1910년 무렵에 서양 선교사들이 광주로 들어옵니다. 목포를 거쳐서 나주를 거쳐서 광주에 와서 양림동에 정착합니다. 그들이 끼친 영향은 광주 분들한테 대단히 컸죠. 유진 벨, 오웬, 그다음 세핑 이런 분들이 당시에 결핵, 풍토병, 나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치료하는데 적극 나섰고, 그리고 아직 후진을 면치 못하는 한반도의 남부지방에 와서 개화를 시키기 위한 교육을 했고, 또 병에 걸렸을 때 지금의 기독병원을 설립해서 소위 구료 활동을 했던 분들이죠. 어쨌든 그분들이 끼친 영향은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양림산 꼭대기에 있는, 광주 분들이 잘 모릅니다. 양림산 꼭대기 보면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다라는 것들. 아까 오웬의 추념관이죠. 커티스 메모리얼, 이건 윌슨, 기독병원의 2대 혹은 3대 원장이면서 선교사를 했던 그분의 사택이었죠. 이게 1920년대 나중에 불나서 다시 30-40년대에 이제 재축이 되는데, 그때 당시 어땠겠어요? 광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건물을 보면은 이 모든 건물이 다 전체 형태, 재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건축인 목구조, 한옥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이 묘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선조들이 사후 세계를 관장하고 지냈던 우리의 묘지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어쨌든 양림산 주변에, 양림동 부근에 지냈던 선교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풍토병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1100고지 정도 가면은 왕시루봉이라는 휴양지에서 풍토병을 이기기 위해서 갔죠. 이때 곡성 구례 사람들이 지게로 그분들을 옮겨갔다 해서 많은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지냈던 그런 생활상이나 선교나 의료활동, 교육활동을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봉사정신은 빼어났음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약 한 100년 가까운 시기 전에 지리산 고지 1100고지 정도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지어집니다. 이런 건축물, 유럽 스타일 혹은 일본 스타일 건축물까지 지리산 꼭대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많이 회철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만은 당시 전라도에 정말 보지 못하는 한옥형 건축물의 상대적 입장에서 서구식, 서양식의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자, 광주 역사를 빨리 넘겨봅니다. 광주 학생운동, 광주고고, 그리고 5월 5.18,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투사이면서 정치관 김대중 대통령, 제가 웃자고 좀 보여준 겁니다만은 목포를 또 전라도를 대표한 가수였던 남진, 대단했죠. 우수라는 타이틀이 있는 LP 디스켓이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결국은 광주를 의롭다. 그래서 의로운 선비 정신이 동학과 학생 운동으로 또 5월 항쟁을 이어서 우리는 광주를 민주화 인권의 도시로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광주의 도심지 내에 아주 많은 건물들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이제 도청을 위시해서 5.18과 관련된 시설들을 이렇게 벨트로 모아놓으니까 5.18 사적지가 26개 혹은 28개 연결되고 이들 총 연장 길이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든 도시공간의 입장에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건축, 그리고 그 건축이 있게 해주는 사회상과 인물과 자연환경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본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좀 더 깊게 얘기할 텐데.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호남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 안에 광주, 광주 안에 우리의 전통 건축, 그 전통 건축은 어떻게 잉태됐고 배태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호남 문화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결국은 호남 지역 안에서 호남인들에 의해서 수천 년간 형성된 문화의 어떤 총체를 우리는 호남 문화라고 칭하면은 그 호남 문화는 속성이 첫째는 예술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향이라고 얘기하죠. 뭐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는 뭐 의향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대부분 예향이라고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술성. 두 번째는 예술성의 근거에서 질퍽한 어떤 풍류. 전라도 사람이 풍류를 모르고 뭘 말하겠어요? 그리고 껴안고 보두으면서 포용하고 아우르고 두드러주는 민중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호남 문화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남인의 인성은 포용하고 의롭고 순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민俗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호남 문화는 남도, 한반도의 남부지방, 남도에 자리하고 일단은 살기가 좋은 곳이고 넓은 농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산이 풍부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풍요로웠다.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배태된 우리 인성이 예술성을 기반으로 하고 포용하고 의롭고 순박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태된 건축은 다른 지방의 건축에 비해서 더 넓고 더 크고 더 여유가 있는 건축을 낳게 했다. 이런 것들이 호남 문화의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남 문화를 근자에, 이건 사실 오래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왕건이 신라를 통일하고 통일신라 이후에 신라를
이어받아서 고려를 창업하면서 혼유십제를 만들어서 뭐 전라도 사람을 등용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했다 해서 전라도가 그때부터 배척의 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뭐 언론인들은 그렇게 많이, 또 정치인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전라도의 문화를 유배 혹은 한, 저항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저는 건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넓다, 풍요롭다, 살기 좋다라는 것은 건축을 크게 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한이 있다, 언제나 저항했다, 우리 쪽으로 언제나 유배를 보냈다라는 논리는 호남이라는 권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저항을 했다, 잘 못 산다, 심지어 뭐 근현대에 들어서 전라도 사람이 뭐 깡패가 많다, 뭐 사기친 사람이 많다,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농경 사회에서는 많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하게 온다는 얘기예요. 1200mm 한 놈, 일본 2500mm 오니까. 그럼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산이 풍부하면은 이들을 저장해 놓을 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산이 많으면은 그 주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겠어요? 뼈대를 굵게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간격을 넓게 하고 건물을 높게 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전라도의 집들은 더 넓고 높고 웅장하고 잘 지지 않겠어요? 경상도 집 가보세요, 여러분들. 깔끔하고 치밀하긴 해요. 잘 지어지긴 해요, 깔끔하게. 그러나 건물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있지 않고 다 모아지는 미음자형, 뭐 디귿자형 이런 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사랑채, 안채, 문간채, 또 별당채, 사당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의 양반집을 이루려면은 4,5천 평이 돼야 하나의 양반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상도 같은 경우는 뭐 200~300평이 한 세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상도 집에가 곡간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간체가 따로 있어서 문간체 양쪽에 머슴들이 쭉 이렇게 일하는 머슴들이에요. 이런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호남 문화의 성격과 약간 부정적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인식, 그리고 그 위에 풍토와 인물과 건축이 어떻게 상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까는 좀 대표적인 보였지만 이제는 문화적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보는, 이 국보는 어떨 때는 4점, 3점 있다가 이제 위치를 바뀌어가면서 줄어들거나 늘거나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앙박물관에 있다가 광주에 있는 박물관 왔다가 이게 또 딴 데 나주 박물관을 옮겨간다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광주 국립광주박물관에 있는 국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산성에 있는 쌍사자석 등의 돌로 2마리의 사자가 석등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나주 신촌리의 고분에서 발견된 금동관. 금동을 쓴다는 것은, 금동관을 쓴다는 건 누가 쓰는가요? 왕만 쓰는 거예요. 왕의 버금가는 가장 큰 실력자가 쓰는 것이죠. 그리고 화순대공리에서 청동기 이런 게 이제 발굴되는 것이죠. 이게 광주에 있는 대표적인 국보인 것이죠. 자, 천연기념물로서 우등산에 있는 주상절리대
서석대와 입석대. 세계인들도 인정해주는 자연유산이죠. 자, 광주 지산동에는 5층 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탑입니다. 여기 법원 입구 쪽에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 이걸 잘 몰라요. 광주 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 시대의 5층 석탑입니다. 상대적으로 광주 선거사지라고 옛날에 구동체육관이 있었죠. 그 위쪽에 있는 고려시대 5층 석탑입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광주 서5층 석탑, 그리고 방금 전에 이것을 광주 동5층 석탑을 했죠. 이 동서란 얘기는 일본식이다 해서 근자에 지산동이라는 지명을 따서 지산동 5층 석탑, 그리고 선거사지 5층 석탑이라 합니다. 이곳에서 사리를 모시는 장엄장치가 발견됐죠. 자, 증심사의 철조, 비로 잔압을 좌상. 자, 이 부처님을 돌로 만들거나 흙으로 빚거나 쇠로 만듭니다. 쇠를 녹여서 만든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푸집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되게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나타난 것이죠. 보물입니다. 정심사 있죠. 이것은 자원사에 소장된 목조 아미타불 좌상과 그 안에 복장 유물입니다. 약사암에 있는 돌로 만든 석조열의 좌상입니다. 자, 임난 이후에 정유재란이 발생하죠. 그럴 때 남원성 전투를 할 때 최희량이란 분이 이순신 장군께 당시의 전황을 기록해서 보고하는 일기에 해당하는 일기입니다. 금계일기라고. 자, 아까 정지 장군의 환삼 보셨죠? 가보입니다. 가보. 자, 공제윤두서 그러면은 윤선도의 손자죠. 그분이 그린 자기 친구 심득경의 조상입니다. 아주 사실성이 빼어난 수작으로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우리 지역에 광주에 있는 유산들을 소개한 겁니다. 아까 이건 보셨죠? 중요되어 있는 도요지. 그다음 민속 자료로서 묘 안에서 발견된 장흥임시, 김동영 장군의 그다음에 고운의 묘에 출토된 이런 것들이 되게 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칠석동의 곶싸움, 이건 대단한 겁니다. 88 올림픽 때 오프닝 세리머니하고 크로징 세리머니 때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태권도 같은 경우는 뭐 몇 초만 나오잖아요. 근데 곶싸움 놀이는 10초, 20초, 세계 30억 인구가 보는 겁니다. 자, 중요 무형문화재인 판소리, 그리고 우리 건축을 얘기하려고 하는 광주의 최승 양림동이 있습니다. 야, 이 건물은 정말 대단합니다. 현재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 주인이 지금 맡고 있어서 좀 못 들어갑니다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은 사실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 한 100년 가까이 된 건물이고 최승효 가오입니다. 정말 잘 지어진 건축입니다. 이 계단 보세요. 뭐 구체적인 사진이 없으시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최승효 가오 가까이에 있는 이장우 가오, 또 목포 쪽으로 가는 쪽에 있는 고헌이 가오, 다 이게 민속 자료이면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광주에 사는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집들의 모습이죠. 이건 다들 안채입니다. 근데 안채가 나중에는 당연히 행랑채, 사랑채도 있었겠죠. 이게 이제 회철돼서 지금 뭐 남아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만, 물론 이제 이장 가옥도 있고 고은이 가옥도 사랑채는 있어요. 최승효 가옥은 앞쪽에 도시시설이 들어서고
도시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이제 없죠. 어떻든 간에 기와를 잇고 팔짝 집이고 퇴칸이 앞쪽과 뒤쪽 양옆에 있는 전후 좌우 택집인 집들의 모습이죠. 이자원 가구는 격자로 꺾여져 있죠. 원래는 한일자 집인데 이쪽에다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새롭게 증축한 것 같아요. 자, 박용철, 시인 박용철 초가집이죠. 이건 양림동에 있는 정엄 효자피하고 충견상, 그 김봉호 가오, 이런 것들이 다들 광주 지방의 양반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두 개의 탑을 보았습니다. 그 탑에 버금가는 탑들이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 고려시대의 탑으로서 정심사의 3층 석탑, 500전 앞에 있는 탑입니다. 옛날 여러분 광주 농고 아시는가요? 그곳이 십신사지라는 절입니다. 그 십신사지에 있었던 석불 돌 부처님입니다. 약간 운주사의 민회적인 해학적인 탑과 아니죠, 석불과 좀 비슷하죠. 그렇게 깔끔하지 않으면서도 토속적이고 민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석불. 그리고 십신사지를 누가 세웠고 공헌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다는 것들을 기록하는 석비, 돌로 된 비석이다. 그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죠. 자, 그 모습이죠. 그리고 운천 저수지 아시죠? 그 위에 올라가면 운천사에 마애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마애열의 좌상, 광주시 문화재죠. 이 투상 부분은 참 아름답습니다. 잘 됐죠. 두광 부분 좋고, 몸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자, 아시아문화 전당이 들어서기 전에 구도청 그 수의실 옆에, 수의실 앞쪽에 글자가 있는 석등이 있었어요. 글자의 내용은 무진년에 임금님이 오래 살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석등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여기 있어요. 글자가. 그래서 이름하여 글자가 있는 석등이라는 석등입니다. 지금 아시아문화 전당 앞쪽에 있죠. 저는 건물 안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자, 원효사에 있는 동부도, 자, 원효사에 출토된 유물들. 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강점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영선계라는 곳에는 일본인 건축 기술자들이 와서 한국인 기술자들을 양성합니다. 이들은 서울고공, 서울공고, 서울대학의 전신입니다. 그 다음에 송정공고, 이런 출신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담당하는 영선계 직원으로 만듭니다. 강원도 출신 김순하라는 분도 전남도청 영선계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전남도청과 전남도청 회의실을 설계합니다. 원래는 붉은 벽돌 건물이었는데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하얀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 건물은 사실 그 안에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자가 바로 김순하입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건축가인 셈이죠. 광주에서 활동하는 전남도청의 건축기사. 자, 그가 그린 도면입니다. 이게 광주시 건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제가 문화재위원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도면을 주장해서 광주시 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에 9쪽의 도면인데
그 중에 한 페이지, 한쪽은 결실돼 사라졌고 지금 8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건축 도면을 유일하게 지정한 도시가 바로 광주시입니다. 어떻든 건축 도면, 광주시에 방금 다 소개하지 못한 뭐 경렬사, 충민사, 충장사, 포충사, 증심사, 뭐 아까 보였던 겉싸움, 그 다음에 충효동 도요지, 야생 녹차바, 개선사 지석 등은 보물입니다. 아까 소개하지 않은 김덕령 장군의 생각, 이건 문화재가 아닙니다. 자, 송강정철이 머물렀던 곳 수정되는 계당, 그리고 환벽당으로 가는 돌담길, 황벽당 바로 밑에 계곡에 두세 그루의 소나무에 그리고 낚시를 했던 조대, 뭐 조대 쌍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든 우리가 문화재는 꼭 아니더라도, 물론 이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꼭 아니더라도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건축 문화재, 또 건축 문화재를 에워싸는 주변의 시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약 50분 가까운 동안에 우리는 광주시 내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50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광주의 건축, 또 전라도의 건축, 한반도 남부지방의 건축은 어떤 특성을 갖는데 그 특성을 갖는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저는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자연환경은 건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자연환경이라 하는 것은 비는 얼마나 오는가, 바람은 어느 정도 부는가, 온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주변의 산야는 어떤 모습이고 곡식을 경작할 수 있는 농토는 어떠한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심성은 어찌해서 그들로부터 이루어진 건조물들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우리의 건축은 다른 지방의 건축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그 내재적 의미나 가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풍요롭다, 여유롭다 라는 우리의 환경과 인심이 우리 건축을 다른 지방에 비해서 좀 더 크게 지었다, 좀 더 높게 지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빽빽하게 하나의 동으로 하지 않고 채와 채를 나누어서 넓은 대지 위에 자리하게 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건축에 갖고 있는, 우리 지역 건축에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또 약 한 50분 동안 더 구체적으로 광주 지방의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어떠셨어요? 50분에 광주가 갖고 있는, 또 전라도가 갖고 있는 전통 문화적인 어떤 그 유산들, 그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 의미나 가치를 건축과 접목시키는 얘기를 다 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짧게 오랜 세월 동안 배태된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문화재에 대해서, 그것과 어울려서 광주 건축이
어떻게 잉태되었는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광주 도시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현재 입장에서 광주 도시공간을 보면은 첫 번째는 전통공간.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근대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대라 하면은 되게 일제강점기 1910년이나 개항되기 전까지를 얘기하죠. 그럼 결국은 우리 이제 전통 공간이죠. 전통 공간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광주는 자연환경으로서는 무등산, 그다음에 광주천, 광주의 뜰,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우리 전통의 시설들, 사찰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유교적 시설은 무엇이고, 읍성은 어떻고, 읍성 안에 있는 관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등산과 아울러서 광주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주천은 어디에서부터 물이 생성돼서 흘러내리는가? 광주천의 폭은 어떻게 되는가? 그 물길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길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모았다가 광주의 시민들이,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보라고 하죠. 보. 그래서 조참보 혹은 조탐보라고 하는 것이죠. 보가 있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제 좀 물길이 있고 물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나무도 많고 경관이 수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에 이제 정자를 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석서정과 양파정이라는 정자가 있죠. 또 물길은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연못이 필요해요. 연못을 파거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연못의 뚝을 높여서 방죽을 만드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유명한 방죽이 바로 경양방죽 혹은 경양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이르는 길이 있고 그 길 좌우에는 큰 녹어서가 심어져 있어요. 이것을 관방림 혹은 뚝으로서 관방제, 그래서 관방제림이라고 하죠. 이 물길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이 나무들의 숲을 유림수라고 했던 것이에요. 유림수. 지금으로 따지면 광고에서 서방 쪽으로 가는 쪽에 경양방죽이 있고 가까이에 태봉산이 있었어요. 이 태봉산을 헐어서 두 번에 걸쳐서 경양방죽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현대적 입장에서는 도시 안에 연못이 있으면 대단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걸 메꿨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상을 줬어요. 그때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어떻든 태봉산과 경양방죽, 그리고 가까이 있는 양림산과 양림산이 쭉 이어져서 내려가는 성거산,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또 광주 읍성은 포호, 성 안에를 보호하기 때문에 성벽으로 쌓고 성벽의 동서남북 방향에 4대 문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반드시 읍성이 있으면 큰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3개 있든지 4개, 대부분 4개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에 문이 있죠. 북쪽에는 공북문, 남쪽에는 진남문, 그리고 동쪽에는 서원, 서쪽에 광리, 이런 문들이 있죠. 그리고 성벽 안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권패를 모셔놓은 객사, 그리고 사또가 정문을 보는 동원, 그들이 일을 보고 나서 잠을 자고 가족들이 와 있는 내아, 심지어 옥같이죠. 옥, 감옥, 형무소도 있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읍성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대개 동양권 나라들은 평지에다 두고, 평지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다가 관할을 두고 성을 쌓고 가운데 길을 주작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주작대로 좌우에다가 대개 방을 두어서 5 곱하기 9 혹은 7 곱하기 11 이렇게 그것도 훨씬 넓게 한달지, 그래서 방리제를 두는 거예요. 방리. 주작대로는 5, 9, 45면 얼마죠? 45. 5, 9, 45니까. 그리고 6 곱하기 10, 그럼 60. 이건 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그 주변에는 문묘와 삼단이 있는 거예요. 문묘라는 것은 향교를 문묘를 하는데, 대성전에 공자님과 그의 제자를 모시는 제례 공간, 그리고 명륜당에서 지방 향리의 자제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교육 공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문묘라고 하죠. 그리고 사직, 종묘 사직 그러죠. 역대의 선조들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 그리고 천지신명, 또 하늘의 신 땅신께 제사를 드리는 사직, 그리고 여단, 성황당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으로서는 성 안에는 누각이 있어요. 문루 이외에, 문루 이외. 문루가 방어적 시설이라면 그 문루 안에는, 성벽 안에는 큰 관아에서 잔치를 벌이는, 큰 잔치를 벌이는 공북루나 황화루나 희경루가 있는 거예요. 광주 읍성에는 공북루는 문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희경루와 황화루는 객사 주변에 있었어요. 또 과거로부터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잖아요. 도시 내에 사찰이 있는 거예요. 성거사지, 서 5층 석탑이 있는 성거사지, 그리고 구농고짜리 지금 임동 성당 부근 십신사지, 광주 구도청짜리 아시아문화 전당 부근의 대황사지, 그 다음에 동호층 석탑, 지금의 법원, 백천사지, 이 절터가 있었어요. 광주 시내에. 현재는 하나도 없이 사라졌죠. 1905년 이후에는 광주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의료, 교육, 선교 활동을 끊임없이 하면서 교회 같은 걸 짓고 예배를 보는 것이고, 또 의료는 제중병원, 즉 광주 무슨 병원이죠? 기독병원, 병원을 짓죠. 그 다음에 수피학교하고 수밀학교 같은 걸 지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광주 양림동 부근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고, 일제강점 이후에는 읍성을 철거하고 도로를 놓고 철도를 가설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 집권적인 일본의 통치, 또 관이 통치를 하기 위한 일본인들을 위한 통치 수단으로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도로, 철도, 관공서, 건축, 그 다음에 은행,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도시공간이 구성되고 또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전통공간이 서구 열강들, 서양 선교사들 일제에 의해서 바꿔지고 해방되고 나서 현대까지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모습이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선거사지, 광주천 건너에 있죠. 그게 광주 읍성이고, 그 광주 읍성의 끝부분 아시아문화 전당 쪽에 대왕사지, 법원 쪽에 백천사지, 그리고 임동 성당 그 조금 아래쪽에 구농고짜리 정도의 십신사지, 태봉산, 경향방주 이렇게 좀 있었죠. 그래서 읍성과 사찰터, 그다음 태봉산과 경향방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이제 인묘로서 향교,
3단으로서 사직단, 성황당, 여단. 성황단은 초입에 있는 거예요. 여단은 죽은 귀신들. 그 다음에 사직은 사직계 제사를 모시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문묘로서 광주의 향교가 있죠.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에 방리제도,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곱하기 9칸, 그러니까 5, 9, 45에서 45방이 되는 것이죠. 광주는 광주천이 있어서 이 방향으로도 확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늘어난다 할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나라 이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사각 격자형의 도시 가로망과 방이 생기는 것이죠. 자, 광주 읍성이 이렇게 생겼고, 읍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가로가 만들어지죠. 중심 도로로서 주작대로, 물론 주작대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가서 황금동 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어떻든 주작대로, 그리고 읍성, 그리고 동서남북의 문, 그 다음에 객사, 그 다음에 관아, 이쪽 바깥에 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객사 있죠. 내야라고 있고, 이것이 이제 광주 읍성과 관아에 형성되는 시설들이죠. 그 모습이고 그 흔적입니다. 아시아만화 전당을 지을 때 읍성을 철거해서 다시 그 위에다가 재현해 놓았습니다. 읍성 내 건축물들이 이렇게 많죠. 신증 동국여지 성남에 의하면 이런 건물이 있었다. 동국여지지에 의하면 이런 건물이 있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이런 건물이 있었다. 나중에 광주 목지 최근 본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읍성 안에 건축물들은 관아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들이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동문인 서원문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남여고 정도 위치에 자리하고 있죠. 성문의 모습은 성벽이 지나갔을 것이고 성벽 밖에, 성문 밖의 모습이죠. 어떤 형태인가요? 초가집이네요. 이쪽에서 뭐 장사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다지 넓지도 않고 호화롭지도 않고 기와집도 아니네요. 초가집이고 초가집 앞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만 문의 모습은 팔짝 지붕처럼 되죠. 그 다음에 칸수는 3칸 정도로 짐작이 되네요. 어떻든 광주의 실증적 자료로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성문은 동문인 서원문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안에 객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광산관이라고 합니다.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서양식 옷차림이죠. 모자,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이걸 봐서는 분명히 일제강점 이후에 일본인 아니면은 일본인 밑에서 관리로 지내는 한국 사람들의 조선인으로 보이죠. 칸수는 3칸 정도 되고 이게 정청이고 그 옆에 부속된 건물이 이어집니다. 이게 아주 컸다. 그 뜰에서 임금이 과거를 실시했다. 이런 내용이 얘기 나옵니다. 여기다 임금을 상징하는 권패, 전패를 모셔놓았죠. 그 자리, 무등극장 부근으로 보이고 이게 제일 오래된 모습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운데 정청, 양쪽에는 팔짝 지붕으로 되는 익사.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객사의 모습이죠. 근데 광주 객사의 이름은 광산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나주 객사도 있죠. 한 2년 전에
보물로 지정됐어요. 금성관이라고 하죠. 나주는 금성관, 광주는 광산관이네요. 자, 그 안에 광주 읍성 안에 희경루가 있고 황화루가 있네요. 둘 다 중층 누각형 건물이죠. 가까이에는 감옥도 있고 남문이 있고 동원이 있고 향청도 있네요. 어떻든 읍성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통 건축이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당연히 객사이고 동원이고 내야이고 그리고 동서남북 쪽에 있는 문이고 또 그 안에 국민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누각이 있다. 누각이 대단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잘 지어져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희경루 방회도란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동국대학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고 그때 당시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려 놓았기 때문에 뭐 건물이 어떻게 생겼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누구고 그들 옆에는 뭐 기녀가 있고 뭐 검은고를 틀고 있고 뭐 군졸들이 있고 옆에는 뭐 화살을 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뭐 담장을 에워싸고 있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이게 그림이 1567년의 상황을 그린 거거든요. 1567년이 뭐 언젠가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광주에 누각이 있었고 그 누각이 이렇게 화롭고 웅장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광주 이건 객사 건물입니다. 객사 건물이 광주 군청으로 일제강점기 때 바뀌고 나중에 광주 일구의 전신인 광주 고보의 교사 학교 건물로 쓰다가 나중에 헐리고 그곳에 제국관과 광남관이라는 극장 건물로 바뀝니다. 극장 건물 그러면 지금처럼 뭐 영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오페라와 비슷한 뭐 창극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이곳에 한번 가서 이런 공연을 본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건물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전남 관찰부입니다. 이것이 전남 도청의 전신입니다. 위치는 어디냐면은 전일빌딩하고 동부서 사이에 전남 도청의 전신인 전남 관찰부가 있었죠. 이게 나중에 현재 구도청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1910년도에 이 관찰부의 모습이고 이런 건물들이 있었죠. 이게 최초의 전남 도청의 모습이죠. 전남 도청은 광주 재무감독국 아마 세무서 정도의 뭐 돈 많이 번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토지 많은 자들의 제일 무서운 게 뭐 경찰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세무서예요. 선진국일수록 세무서를 엄청나게 무서워하죠. 어떻든 이 재무감독국이 도청 자리에 있었고 이 도청 자리 현 도청 구도청 자리로 아시아문화 전당 자리 그것이 이제 도청이 옮겨가고 목조 일제식 건물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도청 본관 건물로 이제 바꿔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광주 도시개혁의 이제 근대화라는 것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근대화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근대적 요소들을 알아야 됩니다. 서구 열강들이 한국에 진입하는 것, 서양 선교사, 열강, 일제, 러시아, 뭐 중국 이들이 이제 광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전통적 요소가 사라지고 근대적 요소가 생기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 계획, 가로망, 전기, 수도 공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뭐 더불어서 이제 철도 개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함께 이루어진 것이 지적에 대한 조사,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거기서 물산이 얼마나 생산된다는 걸 알고 생산되는 걸 알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지적에 대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지적도는 있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지적도가. 그 지적도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제는 지적을 측량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전통적 요소 중에서 육안으로 제일 볼 수 있는 것이 성벽과 성문이에요. 그래서 1909년경에 전국적으로 광주 읍성뿐만 아니라 성을 철거하는 거예요. 성벽을. 성벽을 철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전통성 같은 것이 말살되면서 민족성이 굉장히 해이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강점하고 나서 최초로 하는 것들이 조선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 요소인 건조물들을 없애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벽, 성문, 성벽을 없애고 그 자리에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도서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 안에 토지를 일본인들이 많이 사놔요. 성 밖은 아주 싸요. 그래서 성 안에 토지를 산과 동시에 성 밖 토지까지 사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성벽을 허물면은 성 밖과 성 안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이 있을 때는 성 안에 충장로, 금남로 주변의 토지가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돈으로 따져서 뭐 100만 원이었다면 바깥에는 10만 원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거의 비싼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혼을 말살함과 동시에 토지를 소유하는 일본인들이 일확횡재를 하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 이전에 일본인들은 강점함과 아울러서 그 전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읍성들을 다 철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책략이고 도시의 지가를 이용해서 그들이 재산을 횡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근대화라는 것은 타자에 의한 근대화, 우리에 의한 근대화이거든. 또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근대화, 또 그들이 민족의 혼과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근대화, 이것이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슬픈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강점 이후 한 4, 5년 후에 지적이죠. 뭐 대지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논밭이 이렇게 노란색이고, 이건 공원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광주천이 뭐 직공화가 거의 안 된 상태죠. 굉장히 넓죠. 뭐 도로 같은 것은 다리는 이렇게 하나 정도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광주 대교인가요, 이게? 네. 대교죠. 광주 읍성이 이렇게 나 있고 일부가 남아 있네요. 그때는 성이 이때만 해도 일순간에 다 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헐었기 때문에 일부는 성이 남아 있죠. 일제 강점 이후에 일제는 광주의 도시 구조를 읍사방으로 바꿉니다. 1914년에 보면 성내면, 성내면, 기례방면, 기례방면, 그리고 공수방면, 그리고 부동방면, 그리고 두방 이렇게 나누죠. 뭐 지금의 입장하고 뭐 서방 쪽 못 가서 산수동 쪽 그쪽이 되겠죠. 자, 그로부터 변화된 광주면의 모습을 키타무라라는 일본인이 1915년경에 만든 광주시가도입니다. 광주시가도. 광주천에 흘러가고 이 광주 읍성 이렇게 보이죠. 읍성. 그리고 금남로, 충장, 여기 충장로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 건물이 뭘까요?
그리고 10번 감옥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은 현재 도시제도나 체계가 어찌 보면은 일제시대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짐작이 되죠. 이때 일본 사람이 벌써 1685명이 삽니다. 보시면 알 수 있죠. 1915년에 벌써 광주에 1600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았으니 어쩌겠어요. 광산동은 광산정, 금남로는 명치정, 충장로는 본정, 뭐 혼맛집일까요? 그때 광주 군청, 광주 역사, 지금 롯데백화점 부근에 있는 소방서 있죠. 그것이 광주역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광주역이 되면서 그게 광주신역이었다가 나중에 다시 현재 광주역으로 옮겨가면서 그게 광주신역이 된 것이죠. 그때 광주농공은행 멋진 건물이죠. 충장리가 광주 우체국 옆에 설립됐죠. 1910년대 광주농공은행, 얼마나 많은 수탈과 광주 우체국 앞의 모습이죠. 1920년대 광주 군 모습, 뭐 장성, 뭐 담양 다 표현돼. 1931년에 광주 군도입니다. 그때 지어진 벽돌조 1930년. 아까 김순하라는 건축가 얘기를 했죠. 그때 지어진 벽돌 건물. 이게 나중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아까 김순하가 설계했다는 건축, 도청, 본관, 그다음 회의실, 그리고 그 앞에 일제식 예를 모셨던 무덕전 이런 거, 도청 앞에 모습. 이게 이제 헐리고 이 길이 확장되면서 금남로가 되는 것이죠. 현재 입장에서는 이 두 건물만 살아있는 것이 될까요? 그렇죠? 현재 여기는 2층이죠. 이 건물입니다. 페인트 칠해서 하얗게 변하고 이게 한층 올라가고 이렇게 증축되죠. 광주경찰서 현 동부서입니다. 중앙대교를 가설하기 전에 어느 정도 천변이 다 쓰러지고 사람이 양림동 쪽으로 혹은 양림동에서 읍성 쪽으로 이렇게 징검다리죠. 무덕전, 아까 보셨던 무덕전을 헐고 금남로를 확장하고 그러죠. 이건 70년대 모습이고 이것은 아주 예전의 모습이죠. Y가 있죠. Y MCA 현재. 그때 당시 학동에도 이런 터가 있었어요. 1936년 동아일보 같은 데 나온 걸 보면은 광주 학동에 팔거리가 있는데 여기 천변에 사는 사람들을 이리 옮겨서 빈민 구제 사업으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이 가로망이 팔거리예요. 여기 가운데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보여요. 술 취한 사람, 불황자들이 다 보이게 만들어지는. 지금 이게 헐리고 아파트가 들었었죠. 좀 아쉬워요.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동아일보에 보이는 이 예를 들어서 통제를 하기 위한, 감시와 처벌을 하기 위한 공간의 작법입니다. 뭐 좋아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통제를 하기 위한 팔거리에 있었던 집들입니다. 자, 그때 30년대 아까 보셨던 전남 도청 충장로 2가와 3가의 교차로 부분의 모습입니다. 도청 회의실 건물 도면. 그때 당시에 35년 무렵에
광주 근대의 시작, 공간의 형성을 광고 19의 졸업생 일본인이 묘사한 도면, 그의 기억 속에 나타낸 내용들이 전남대 김광호 교수가 일본 가서 찾아낸 흔적들입니다. 50년대 도착. 이제 80년대 가면서 벌써 이쪽도 증축되고 한 층이 올라갔죠. 이건 아직까지 2층이죠. 50년대까지. 자, 이게 1910년대에 직광화되기 전에 광주천의 모습입니다. 학동 쪽에서 보는 쪽이. 다리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광주천이니까 얼마나 넓었어요. 요 정도가 지금 광주 향교 쪽에서 보는 향교에 소속된 건물이에요. 향교에. 예. 이곳에다가 지금 희경로를 복원하고자 하고 있죠. 무등산의 모임이고. 어떻든 여실히 광주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학동 위쪽이고, 광주천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죠. 천을 걷는 다리.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참보를 만들고 물길을 이렇게 옮기면은 광주 읍성 쪽으로 물길이 가고 동문 가고 경양지까지도 물이 공급될 수도 있는 것이죠. 광주 읍성 주변에 광주천에서 쓰고 남은 물길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 읍성 이 안에는 굉장히 좀 습한 치하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직광화 이후의 광주천입니다. 직광화 전의 모습이고, 다리도 이미 낮았죠. 1910년대 이것을 그린 그림이고, 10년대에 직광화 이후의 사진. 사직단, 사직공원에 있는 구한말의 광주의 시장. 그리고 언젠가 판단가 정 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공원 아래에 있는 굴, 아까 보셨던 전남 광주 전경 20년대 광주면 모습입니다. 태봉산입니다. 신안동에 있는. 이 태봉산을 경향하러서 경양방죽을 메꿨다. 그것 때문에 광주에 우환이 많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성의 구절에서. 경양방죽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이쪽이 아마 광주 교대. 이쪽 보십시오. 1940년 경양호. 유림수. 유동 일대에 이렇게 광주 시내에는 굵고 넓은 도로, 그리고 오래된 노거수들이 많았죠.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양림동에서 내려다봤을 때 별나 나무가 많은 도시였다. 아주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무가 별로 없죠. 53년 우체국과 충장로의 모습. 일제 신사 사직공원 쪽에. 그래서 아까 보셨던 본정통에 있는 광주 우체국. 이게 숭일학교? 숭일학교 또 기독병원? 그쪽입니다. 30년대 충장. 마치 일본의 거리 같죠? 신사들의 옷차림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나무 목조 2층 건물. 우체국을 멀리서 바라보는. 충장로 3가. 호남은행, 광주은행 전신인. 이게 30년대 충장로 1가에서 3가까지 무슨 시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전시회 패널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미야미치
오복점, 뭐 악기점, 뭐 송도 라디오 상회. 근래 이런 충정내 오래된 상점, 그래서 상인들이 책자도 만들었대요. 보니까 남창상회, 농공은행, 아까 보셨던, 그다음 제사공장, 면화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전남방직이나 일신방직 같은 것을 간해보고, 그래서 1930년대에 제사공장을 만들죠. 철도망이 30년대에 광주로 오고 담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순천으로 가서 광여선을 만들죠. 경양방죽이 컸었는데 1차 매립하고 나중에 2차 매립을 하죠. 20년대와 30년대. 그래서 순천으로 담양으로 가는 철도가 개설되고 36년에 광주시가지가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시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역 쪽이에요. 지금 방사성 도로가 있죠. 철도가 이렇게 가고 거기서 이렇게 광주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광주천은 이미 직강화돼 있죠. 영산강으로 이어지죠. 자, 이게 이제 어디? 광주 신역 앞에. 이게 광주 읍성이고, 뭐 몇 년 전에 만들어 본 전당, 이게 아시아문화 전당이죠. 전당 주변 도로들 체계가 이미 일제시대에 좀 셋업되어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죠. 아까 보셨던 구역, 그때 이 건물이 나중에 이렇게 멋지게 들어서죠. 그리고 이게 헐려서 지금 소방서 건물로 자리하죠. 광주역, 롯데백화점 앞입니다. 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으로 역사가 현대식 건축으로 들어서고, 더불어서 36년에 남광주역이 광주 신역으로 또 만들어지죠. 이게 신광주역, 남광주역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1968년에 광주 신역사가 만들어지죠. 송정리역, 신역사가 이렇게 변화하죠. 이게 이제 구역 자리에 들어선 소방서의 모습이고, 이게 남광주역이고, 이 건물 들어서기 이전에 광주역입니다. 광주역, 광주신역, 남광주, 또 광주신역. 이거 없죠. 헐리죠. 이것도 헐리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서. 자, 광주역의 현대의 모습이죠. 자, 아까 보셨던 광주천이 직강화 되기 전에, 나중에 직강화 되고 대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건너가야 됐죠. 그 광주교 아래에서 빨래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됐죠. 해방 이후의 광주시청사, 구시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51년대에 조선대 건물이 막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당시 송정역, 남구청, 아니 남구 지역이네요. 조선대 건물이 벌써 5칸이 됐네요. 이렇게 무등산에 눈 온 뒤의 모습. 기독병원 쪽에서 바라보는 전남교육청, 상록회관, 동구의 학교인 금남로 확장 공사가 67년에 이루어집니다. Y가 있고, 아까 봤던 무덕전 있고, 이게 구도청.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신축 건물. 상록회관, 아까 보셨던 그 건물이네요. 68년 광주시 금남로
70년대 광주천, 70년대 Y, 이게 관광호텔? 네. 이건 전남 농대 뒤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농대. 네. 40년대 양동시장 1고 광주 1고죠. 학생의 날 광천 태평극장? 태평이 어디 보이죠? 이쪽 어딘가? 네. 조선대학 가보셨던 거 51년 송정리 염주체육관 주변 사례주 전남대 앞에 이거 사례주 헐리고 지금 뭐 아파트가 들어섰죠? 신안동 사례주 말바우 시장 전남대 인문대 그리고 구본부 인문대 건물 이쪽은 물리대 이학부 건물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인문대 이학부라고 했죠. 이건 없죠 현재. 이 건물 두 건물은 살아있고 지산동, 작곡의 유덕동, 일신방직 쪽에 중동, 우산동 뭐 사실 지금부터 약 한 50년, 60년 이전의 사진들이니까 오치동 저수지, 패밀리랜드 앞에 조그만 저수지 있죠. 그거네요. 광천터미널 그 모습. 이건 비행장, 광주 비행장. 복귀하기 전에 동계천, 광주천 주변에 판자촌과 빨래터인 빨래하고 있죠. 화수 너릿재를 하는 공사, 온천저수지. 온천저수지를 살려놓은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매립했으면 광송강도. 이게 그때 당시는 막 넓다고 난리였어요. 지금은 좁죠, 도로가. 사직공원의 수영장, 한일 국교회담 반대하면서 도청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직공원에서 바라본 시가지 49년, 66년 무등경기장일 때 백운동 로타리 76년도네요. 이건 71년 광주역광장.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자, 조금 경과했습니다만은 오늘 2시간 동안에 전반부는 광주의 역사적 흔적이나 모태가 되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찾고자 했고, 두 번째는 광주의 건축 문화유산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름대로 훑어 보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현대까지는 아니고 일제강점과 해방 이후의 모습까지를 살펴본 것이죠. 당연히 풍요롭고 여로운 남도, 전라도에 인성이 풍부하고 넓은 토지에 한국의 전통 목구조가 전통 건축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서구 열광이 들어오고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양식 건물이 지어지고, 또 강점 이후에는 일본인들에 의한 도시계획과 일본인들에 의한 집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우리의 건축에 갖고 있는 전통성이 많이 훼손되고, 이제 근대 건축 또 현대 건축으로 이렇게 변모해 가는 과정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광주가 광주다워야 한다, 광주 건축도 광주 건축다워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주다운 건축을 갖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의 흔적들이라도, 그것이 이제 우리 전통이 또 좋고 전통 이후의 근대 일제 강점기 것이라도 좋으니까 잘 보존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